자, 57페이지 6번에 개공의 업무 범위 볼게요. 1번에 보면 이제 지역적 범위라는 게 있는데, 법인하고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 같은 경우에 전국을 업무 그 모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사무소가 있다 이치죠. 그러면 부산 물건도 해도 되는 거예요. 지역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외가 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부칙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1985년 이전부터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85년이면 시대적으로 보면 뭐가 나오기 전일 것 같아요. 85년이면 이제 인터넷 나오기 전이겠죠. 그죠?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90년대 93년, 94년 이때부터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인터넷 자체도 아니고 컴퓨터 자체도 그 정도에 도입됐으니까 실제 그 뭡니까 85년도면 뭐 그런 건 당연히 없었겠고요. 핸드폰도 없었고요. 이때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고 80년대 이제 뭐 삐삐라고 해가지고 혹시 삐삐 알아요? 몰라? 삐삐 모를 수도 있죠. 뭐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삐삐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요만하게 생긴 뭐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게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이제 그 삐삐 번호가 있는데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해요. 유선 전화로 하는 거야. 직접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화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막 삐삐삐삐 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삐삐라고 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번호가 이렇게 찍힌 거예요. 전화번호 콜한 사람 전화번호. 그럼 이제 공중전화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화하신 분 이렇게 하면 이제 바꿔주는 뭐 그런 제도가 이제 있었어요. 그걸 이제 삐삐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유행했을 때요. 80년대가. 근데 이제 이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그러면 사무실 전화나 집 전화기는 있었을까요? 80년대? 있었겠죠. 전화기는 있었었죠. 이제 전화기는 뭐 80년대 정도 오면 집집마다 다 보급될 때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는 중개업을 하는 그 형태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그러니까 85년 이전에 중개업을 하셨던 이 부칙상의 개공들의 어떤 기득권은 전국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 자기 사무소가 있는 지역에서만 했을 것으로 보고 그 기득권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끝부분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관할 구역으로 하며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거기다 우리 채색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도 안에서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부칙상의 개공은. 다만 이제 예외가 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오서 오셔가지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부칙상의 등록 간주자, 그러니까 부칙상의 이제 개공도 거래정보망에, 이제 거래정보망이라는 거는 인터넷망을 말하는데 그 인터넷망에 가입을 하고 가입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볼게요. 이를 이용하여 이용 동그라미 중개하는 경우에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 그러니까 공개라는 단어에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되는데 가입, 이용, 공개, 그죠? 가입, 이용, 공개 이 세 가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좀 하셨고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 관할구역 외의 물건도, 그렇죠? 관할구역 외의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할구역 외의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부칙개공은 원칙은 시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있는 부칙개공이다 그러면 어디 것만 취급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서울 것만 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이제 거래정망에 가입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공개되어진,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물건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이제 물건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이 물건의 범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5가지 중개 대상물 있잖아요. 5가지 중개 대상물 한번 좀 복습해 보면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왜 등기된 20개 집단을 두 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물건에 대한 어떤 제한,
차별 뭐 이런 거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 또 5가지 중개대상물을 다 중개하는데 특별히 차이는 없다. 뭐 이런 정도 이해하실 거고요.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3번 내려오시면 취급 업무의 범위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취급 업무의 범위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약간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서요. 그걸 좀 한번 우리가 알고 가겠습니다. 개인, 그러니까 사람이 있죠, 그죠? 개인은 태어난 목적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태어났다. 뭐 이런 우리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게 태어난 목적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거 아니죠. 자기가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태어나요. 그냥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은 없는 거예요. 태어난 목적은 없는 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지는 거지. 그게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태어난 것 자체가 내가 의도하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 개인한테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자격도 다 땄고 전 시간에 배웠던 기준을 다 갖추고요. 중개업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는 내가 뭔 일을 하든 내 자유니까, 그죠? 국가가 내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될 의무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개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인테리어 업, 뭐 이런 거, 인테리어 업 같은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 근데 뭐랑 같이 하려고 하냐면 중개업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거를 소위 겸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개업도 하면서 인테리어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면요. 중개업하면 매매계약서를 이제 써주고 그럴 텐데 매매계약서가 한 장에 쓰여지면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응? 이사업체, 그 다음에 도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오래된 거 갖다가 뭐 싹 뜯어내고 인테리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2가지 업무를 같이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사람한테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국가가 이거를 막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이런 걸 하겠다면 어떻게 하세요라고 장려해줘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다 하나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중개업도 하면서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개업을 하면서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려고 한다. 되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이건 왜 안 될 것 같아요? 위에는 되는데 밑에는 왜 안 돼? 내가 공무원으로 하든 뭘 하든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개업은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계공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단속하는 그 담당 관청이 그 구청의 지적과거든요. 구청의 지적과에서 이거를 이제 담당하는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구청 공무원인데 만약에 지적과 과장이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옛말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생선을 이 동물에다가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 그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죠.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 격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는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다고.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업무에 뭐 할 수 없다? 종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공무원법 위반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테리어는 왜 되는 거야? 자, 이거는 공무원법에 금지하고 있어서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건 왜 되는 거냐고. 중개업법에서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금지하는 법이 없으니까 공무원법처럼 이거 하지 마 이런 법이 없잖아요. 그거 하는 거지 뭐. 그럼 나는 뭐 야간에 대리 택시기사 하려고 해. 대리 택시기사. 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그것도 금지하는 법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하고 좀 다른 개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법인은
개인처럼 목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얘는 목적이 있어요. 이걸 무슨 목적이라고 하냐면 설립 목적이라고 하죠. 법인이 만들어진 목적을 설립 목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설립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법인이 중개업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 그러면 법인이 중개업을 하면 이게 중개법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중개법인이 되는데 얘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건 당연히 법인이 어떻게 공무원이 되겠어요? 이건 당연히 이제 불가능한 거고 인테리어업을 한번 해볼게요. 인테리어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인은. 이게 왜 안 되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너는 이 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법인이니까 중개업에 맞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맞는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중개업에 맞는 일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국가가 6개 업무만 딱 정해줄게. 요것만 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법인은 6개만 해야 돼. 중개업 플러스 6개. 물론 중개업도 할 수 있지만 중개업만 해도 되지만 6개 해도 된다고. 근데 그 6가지 업무 안에 인테리어업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6가지 업무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할 수밖에 없지. 예, 그래서 이제 그 6가지 업무를 보여드릴 건데 58페이지 한번 와보시면 7번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중개업의 법인의 중개업무, 법인의 업무. 거기다가 별 2개 잡을게요. 7번 제목에다가 출제확률 100%. 이번 우리 29회 시험에도 당연히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일단 중개업이라는 게 하나가 있죠. 이거를 개수로 치면 1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6개까지 포함하면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죠? 7개 되는 거예요. 중개업 빼면 6개고 포함하면 7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6개 업무를 하나씩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얘는요. 특별히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거 없이 다 중요해. 다 잘 나와 시험에. 다 잘 나오고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그 어떤 함정 같은 것들이 상당히 심하게 걸려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틀릴 가능성이 많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게 좀 실수해서 틀릴 수 있는 뭐 그런 항목 중에 하나니까 잘 보시고요. 제목만 한번 볼게요. 1. 상업용 건축물. 보통 이제 우리가 상가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관리대행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2가지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대관리, 관리대행에다 각각 한번 좀 채색해 주시고 제목에다가 임대관리, 관리대행. 자,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오늘 저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큰 도로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와야 되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이 건물 주차장이 조금 그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나가는 통로랑 들어오는 통로가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차가 하나가 나가는 거야. 그럼 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 건물 사장이 이 건물 오너가 이제 딱 오는 거야. 근데 제 앞에 딱 차가 이렇게 딱 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 건물 사장이라고 먼저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빵빵했죠. 제 사장인지 아는데 그냥 빵빵한 거야. 그랬더니 내려 그 사람이. 그래서 들어갈 거니?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자기가 기다려야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빼가지고 저 들어가고 사장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들어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건물 사장을 이제 제가 이제 가끔 보는데 저하고 이제 출근 시간이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9시 한 20분, 30분 요때 이제 이 건물을 오는데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사장은 이 건물을 참 자주 오는 것 같아. 자주. 제가 자주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도 건물을 몇 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 건물 통으로 갖고 있는데 몇 개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 이 건물에 여기 사장처럼 매일같이 오고 싶어요? 아니면 가끔 한번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앞에 친구는 이 건물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매일 올 것 같아? 아니면 가끔 올 것 같아? 가끔 올 것 같지. 나 같아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올 것 같아. 뭐 하려고 매일 와? 건물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건물 같은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매일 오는 거는 못 믿어온 거지 뭐. 이 건물 누가 뭐 가져갈까 봐. 예. 근데 이걸 매일 안 오고 막 1년에 한두 번 온다고 쳐봐요. 그럼 이 건물 누가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잖아.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측면이냐면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임차인들이 계약서가 여러 장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씩 이제 만기가 도래하거나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 계약서를 써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오기로 했다. 그냥 잘 있는지 그냥 이거 볼 거야. 그럼 나는 나머지는 다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험 끝나고 한 3주 정도를 쉬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3주 쉰 게 이 강의 시작하고 16년 만에 처음 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으로 3주를 쉰 게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1주 정도 쉬거나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주를 쉬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3주 쉬니까 여행도 좀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한 1시나 2시 정도에 막 자가지고 그러니까 막 늦게까지 막 심야 영화 같은 거 보고 막 집에 들어가서 한 1시나 2시쯤에 자서 그 다음날 막 12시까지 자고 그러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렇게를 몇 년 만에 해봤냐면 한 40년 만에 해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후 나서는 그렇게 해볼 수가 없잖아. 계속 학교 가고 뭐 군대 가고 뭐 직업 갖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그렇게 매일 같이 막 12시에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예, 그러니까 돈만 있다면 그렇게 푹 자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이 건물에 누가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써준다고 해서 와가지고 그 계약서 쓴다고 그러면 귀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건물을 누군가가 나 대신 뭐 하면 좋겠어요? 관리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를 나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대관리라고 그래. 임대관리. 그럼 임대관리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임대관리가 뭐라고요? 임대차 계약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관리.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관리는 이 건물에 상주할 필요는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상주하면서 뭐 이렇게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여기에 365일 있을 필요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꼭 이 건물 아니어도 옆에 건물에 있는 중개사무소에다 맡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상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임대관리라 그래. 관리대행은 뭐냐면 이 건물이요 냉난방이 되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을 겨울 되면 보일러 가동하고 여름 되면 에어컨 가동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누군가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상주하면서 건물의 유지 관리해 주는 게 관리대행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대관리는 뭘 관리한다고요?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는 거고 관리대행은요? 유지 관리하는 거야. 건물을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를 관리대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건물주가 직접 하지 않으니까 맡겨서 한다. 이런 의미로 새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해 줄 수 있잖아요. 거기 상담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 주실 거고요. 예, 상담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컨설팅이죠. 컨설팅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한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뭐 이 예는 안 적으셔도 되고요. 뭐 적으셔도 되고 그래요. 자, 이러한 땅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렇게 이제 9필지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시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번을 한번 매겨 볼게요. 땅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해요. 예. 여러분 몇 번 갖고 싶어요? 그냥 하나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9개의 땅이 있는데 하나 가지라고 하면 몇 번 가지고 싶어요? 다 갖는 건 안 돼. 예, 다 갖는 건 안 되고 하나만 가지세요. 하나만. 1번? 예, 왜 1번 가지려고 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예. 도로에 일단 접해서 아주 좋은 답변이야. 도로에 양옆에 접해 있으니까 좋잖아. 코너 땅이고 그 다음에 또 1번을 가진 이유가 도로에 양옆에 접해 있고 땅도 크잖아. 뭐 이런 거보다 좀 크잖아요. 면적 자체가. 에? 그러니까 이걸 갖는 게 맞지. 근데 절대 몇 번을 선택하면 안 돼.
5번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어? 절대. 하나를 가지라고 할 때 5번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얘는 도로가 없어서. 이걸 우리가 맹지라고 해요. 캄캄하다 이래. 막혔다. 예, 그래서 앞 못 보는 분들을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맹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맹지가 큰 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5번이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땅인데 이게 전이에요. 전 알죠? 전. 밭전자 쓰는 전. 전이라고. 그러면 이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지목은 전이고 맹지야. 좋은 땅이야? 안 좋은 땅이야? 응? 뭐가 좋아요? 전을 어떻게 나대주로 바꿔? 그 나대주로 바꾼다고 해도 건축이 안 돼. 맹지니까. 맹지니까 건축이 안 돼. 저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그러면 자, 이게 반밖에 안 돼. 7번지가 반밖에 안 돼. 면적이. 그럼 이거 가질래? 그럼 몇 번 가져야 돼? 당연히 7번을 가져야지. 그죠? 그러면 요만큼의 땅이 있어. 요만큼. 한 100평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가질래? 그럼 어떤 거 가져야 돼? 그래도 이거 가져야지. 그죠? 이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밖에 안 돼. 건축이 안 되니까. 밭이니까 뭐밖에 안 돼. 농사 짓는 거밖에 안 되잖아. 이거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이제 중개법인에 온 거예요. 와서 이걸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상담을 의뢰하는 거야. 또는 개발에 관한 상담을 의뢰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개공이 보니까 뭐 이러저러한 땅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땅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못 지니까 어차피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집은 못 지니까 여기다 이제 전이니까 가령 뭐 콩을 심는다. 근데 불편한 게 뭐냐 그러니까 어찌어찌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던 농로가 이게 다 농지면 농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콩을 만약에 심는다고 쳐봐요. 콩 심는다. 그러면 이게 10만 좀 엄청나게 큰 땅이잖아요. 여기다 이제 콩을 심어요. 새벽에 들어가서 콩을 심는 거야. 계속 콩을 심어요. 대낮까지 심어. 계속 여기다 콩 심는 거잖아. 이제 점심때가 되면 배고플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밥 먹으러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이 한참 멀어.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집까지 가서 밥 먹고 또 오후에 들어가서 계속 콩 심어. 하루 종일 심으면 요 정도 심겠네, 그지?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잘 거야? 또 집에 와서 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이 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너무나 불편하잖아. 그런 게 일단 제일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법인에서 이걸 해결해 주겠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건축은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맹지 같은 농지에도요.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집 비슷한 거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농막이라고 그래요. 농막. 이 농막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대충 골조 하나 만들어 놓고 나무로 이렇게 골조 만들어 놓고 거적대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비 피하는 거를 농막이라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제 뭐 가수원 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쉬기도 하고 뭐 비도 피하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농막이라고 하는데 요즘 농막은요. 옛날처럼 이렇게 막 그 나무에다가 거적대기 둘러놓은 그런 농막이 아니라 그냥 번듯한 건축물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골조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조건이 20제곱미터 이내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이 20제곱미터까지만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일러를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일러를 넣을 수 있다는 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농막은 언제도 쓸 수 있다. 겨울에도 상하수도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상하수도를 넣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상하수도, 그러니까 뭐 우리 물이랑 뭐 하수도가 여기 넣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고. 장기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장기간 넣을 수 있어. 가스 매입도 가스 유입도 가능하고, 밥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일러 들어가니까 이제 장기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이게 허용이 안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가능해요. 정화조. 정화조가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집이야. 집인데 얼마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20제곱미터. 근데 잘 생각해봐요. 20제곱미터면
6평 조금 넘어요. 6평 조금 넘거든. 그런데 조그만 거잖아. 얼마 안 되는 거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무슨 또 형태로 요즘에 농막이 만들어지냐면 아니 컨테이너 박스 말고 복층으로. 그러니까 2층짜리 만들면 어때? 그럼 12평이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웬만큼 살겠네. 그래서 이거를 지으라고 상담을 해주는 거야. 상담. 그럼 이 사람은 원래 이걸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봐요. 콩 심다가 배고프면 여기 들어가서 밥해 먹고 또 저녁에 뭐 해? 자, 그렇죠. 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 어때요? 잔디를 좀 조성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잔디를 쫙 조성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나무도 좀 탁 심어놓고 어때요? 괜찮아? 아니면 안 괜찮아? 괜찮죠? 그럼 이게 뭐야? 그냥 전원주택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법으로요. 그럼 맹지어도 되느냐? 돼요. 이거는 이 농막은 도로하고 상관이 없다.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농로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거를 농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상담을 해주고 가령 뭐 상당한 대가를 받는 거야. 이거 일체 어떤 뭐 과정을 다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 해주고 받는 돈은 무슨 요가 되는 거예요? 상담료가 되는 거지. 그럼 저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은 한 1,000만 원 정도 지불해도 아깝지 않겠네. 내가 몰랐던 걸 알려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3번은 개공을 대상으로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개공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6가지 업무 중에서 다 불특정 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다시 6가지 업무 모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만 대상이 딱 정해져 있다고, 특정돼 있다고. 누구만 대상으로 해야 돼? 개공만요. 개공만 대상으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옛날 개그맨 중에 이봉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봉원이라는 혹시 알아요? 이봉원? 몰라? 예. 박미선은 알아요? 박미선? 박미선 남편. 이제 뭐 유명하지는 않는데 옛날에 좀 유명했던데 그 친구가 뭐 제 친구는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한 20번 정도 망해먹고 얼마 전에 또 사업을 하나 만들었대. 예. 근데 그 사업이 뭐냐면 그 대전에 가면 이렇게 막 줄 서서 먹는 짬뽕집이 있거든요. 예. 그럼 저도 거기 몇 번 갔었는데 물론 거기서 한 30분 기다려서 먹어야 돼. 그 정도로 맛있고 유명한 짬뽕집인데 거기 가서 짬뽕을 먹고 반한 거야. 그 짬뽕 맛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보건이가 그 집에 가서 그 배운 거야. 그 짬뽕을 이렇게 만드는 뭐 그 국물 레시피 이런 걸 배워가지고 천안에다가 또 그걸 짬뽕집을 또 차렸대.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저 대전의 유성에 있는 그 짬뽕집은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5천만 원을 받고 알려줘요. 그냥 무조건 5천만 원이야. 그리고 조건은 5천만 원 플러스 조건에 하나 더 들어가는데 대전에다가 오픈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럼 딱 각서 같은 거 다 써야 돼. 뭐 그거 짬뽕집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느 짬뽕집인지. 그렇다고 뭐 제 소개라고 해서 깎아주는 건 없어. 그냥 다 똑같이 그냥 5천만 원이고 대전에는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 그게 없거든. 그러니까 서울에 한번 오픈하면 그거 정말 대박 터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이봉원이가 천안에 오픈을 했는데 대박 터졌대. 그러니까 20번 망하다가 21번째 성공한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말씀 왜 드렸냐면 바로 누군가가 성공한 그 노하우 같은 거를 내가 돈을 주든 뭐를 하든 그걸 그대로 답습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걸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있어. 그러려면 우리가 중개법인을 차려서 성공을 해봐야 정말 대박이 터져봐야 그래야 누군가한테 그 노하우를 전수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중개법인을 차렸는데 막 월세도 못 내고 막 1년에 계약서 2장 쓰고 뭐 이러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경영기법을 배우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개공일수록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거는 옛날에는 물량 제한을 좀 두었거든요. 뭐 30세대, 30호 넘어가는 건 안 됐는데 지금은 이 제한이 없어졌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량 제한이 없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가령
1000세대 아파트가 분양을 이제 법률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법으로 만들어진 조건 하에서. 근데 이제 그게 미분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0세대짜리도 물량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하고 주택에 대한 물량 제한 없이 우리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우리 간단히 그냥 사례 하나만 드릴게요. 이것도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한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제 30세대 30호가 넘어가면 무슨 법에 적용을 받냐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요. 이제 이 법을 이제 이렇게 바꿔서 적용한다고. 그럼 30세대 30호 미만은 무슨 법 적용을 받냐면 건축법만 적용받는데, 이렇게 세대수가 많아지면 30세대 넘어가면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서 건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분양하는 단계까지, 즉 분양한다는 건 파는 거잖아요. 파는 거. 이 파는 단계까지 그 주택법에 의해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령 그 정식으로 이제 광고도 내고, 또 이제 뭡니까 주택법이 정한 순위가 있잖아요. 우리 그 청약예금 같은 거 가입해가지고 1년 지나면 1순위 되잖아요. 그것처럼 순위에 맞춰서 이렇게 분양을 해주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미분양이 만약에 돼버린 거예요. 보통 미분양은 3순위를 미분양이라고 하거든. 3순위 미분양이라는 게 뭐냐면 1순위가 분양을 하나도 안 해. 그럼 이제 이게 누구한테 순위가 넘어가죠? 2순위. 예, 그럼 2순위도 한 명도 신청을 안 해. 그럼 이제 몇 순위한테 넘어가? 3순위. 이제 막 그 통장 가입한 친구들이 3순위가 되는데, 3순위까지 분양이 하나도 안 되면 최종 미분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건설회사는 이제 큰일 난 거야, 이게. 왜냐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미분양되는 부분을 뭐 해가지고 DC에서, 원래 DC가 안 돼, 불법이야, 예, 아파트는. 근데 이 미분양이 되는 건 DC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고. 근데 보통 이렇게 DC 하는 게 20에서 30% DC를 해서 줘요. 누구한테 주냐면 분양을 대행하는 애들한테. 이걸 이제 분양 대행사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이게 한 세대당 5억짜리 분양가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분양가가 5억이에요. 세대당 5억짜리. 그러면 이게 20%를 분양하면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는 거야? 한 세대당 1억 깎아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30%를 깎아준다는 건 얼마야? 1억 5천을 깎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분양 대행회사에다가 할인해서 넘긴단 말이에요. 할인해서. 그러면 얘네는 이제 실무 용어인데 엄청난 스폰지가 깔린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가가 얼마지? 5억짜리잖아요. 그 5억짜리를 4억에 팔아도 되고 3억 5천에 팔아도 되는 스폰지가 깔린 거야. 이게 한자로 유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얘네보다는 좋은 조건에서 팔 수 있잖아. 얘네도 이제 똑같이 해요. 광고도 하고 뭐 하는데 얘네하고는 좀 달라.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떤 그 한도 안에서 내가 그 영업비용으로 써도 되니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광고할 때 일단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게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모델하우스에 오기만 하면 뭐 라면 한 박스 줄게. 뭐 신라면 20개짜리 한 박스 하면 10,000원 넘죠. 그거 한 박스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오겠지. 라면 한 박스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천 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홍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냐면 오늘 계약하면 현금으로 이 5천만 원을 할인해 줄게. 그러니까 제일 중에 돈으로 깎아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이게 미분양이니까 5천만 원 깎아주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으로 할인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해주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타임 세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언제까지가 세일인데 시간을 또 갑자기 정해놓고 타임 세일 해가지고요. 가령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만 계약한 분에 한해서 3000cc 자동차 한 대를 주겠다 그래요. 이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자동차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모델하우스 안에다가 자동차를 갖다 놔요. 자동차를 갖다 놓은 거야. 그렇게 하면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데 뭐냐면
테이블 길게 이렇게 하나 해놓고 흰색 천을 쫙 깔아놓고요. 거기다가 그 차의 자동차 키 있잖아요. 그걸 한 20개 정도를 이렇게 깔아놔. 키를, 자동차 열쇠를. 그냥 이렇게 모형 자동차 키를 갖다 놓은 거야. 갖다 놓고 10시부터 11시까지 선착순 20명에 한해서 이 자동차를 드리겠다고 해. 그럼 사람들이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 뭐가요? 키가 아니면 자동차가? 키가 갖고 싶은가 봐. 왜냐하면 한 병씩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키를 가져가서 계약을 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키가 갖고 싶은가 보더라고. 근데 그 키가요, 좀 이게 잘 안 되는 지역, 외지에 같은 데는 키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줘, 또. 황금 자동차 키 이렇게 만들어 준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20대 한정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도 하고 또 다음날 가면요, 비슷한 또 타임세일 또 뭐 하냐면, 만약에 현장에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많이 온 것 같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요. 식기세척기. 이거 2천만 원짜리인데 독일산 명품 식기세척기를 갖다 놓고요. 진짜 2천만 원짜리예요. 오늘 계약하면 이 식기세척기를 싱크대에다가 넣어줄 거야. 넣어줄 건데, 장착을 해줄 건데, 빌트인으로 시연회를 또 해봐요. 그러니까 카talog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식기세척기를 갖다 놓고 접시 한 몇십 개를 꽂아 놓고요. 이걸 돌려가지고 이제 쫙 닦이는 거 해서 뭐까지 다 되냐면 건조까지 다 돼요. 그래서 도우미가 이 접시 하나를 딱 빼가지고요, 손으로 뭐 해봐요. 이렇게 문질러 보면 접시에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뽀더덕 소리 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주부들 죽고 싶어요. 갖고 싶어가지고 죽어 이거. 자동차는 남자들한테 이제 먹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러한 타임 세일이 그날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매일 한다고, 매일. 그런데 이제 오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근데 얘네들이 또 이게 마지노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20% 할인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얘네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는 그 마지노선이 70%. 그러니까 이 20% 할인한 금액의 70%까지를 이런 데다가 뿌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돈도 주고 뭐 자동차도 주고 식기세척까지 받으면 내가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싸게 사는 느낌이 들잖아. 여기다 이제 어떤 조건까지 하나 더 붙냐면, 미분양은 동호수를 뭐 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잖아. 나 몇 동, 몇 호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이것도 굉장한 메리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팔리게 된다고,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하자면 한 뭐 10이나 20% 정도 남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동네 계공들한테 뿌려요. 이 동네 계공들한테 뿌릴 때는 어떻게 뿌리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1억 할인해서 가져왔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네들은 1,000만 원만 먹어요. 자기네들은 1,000만 원만 먹고 계공한테 줄 때 9천을 줘. 이렇게. 다 줘버리는 거야. 그냥 그 이윤에 1,000만 원 정도 빼고 다 줘. 그럼 계공들은 한 채를 분양 대행해주면 얼마를 먹는 거예요? 9천만 원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9천만 원 때문에 막 자기 이제 일가 친척한테 팔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연고 판매라고 하죠. 연고 판매. 그렇게 해서 이제 떨이 다 끝나면 이제 분양 대행이 다 끝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분양 대행 회사를 중개법인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업무죠. 이게 중개업도 메리트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에 보면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용역의 알선. 자, 아까 우리 인테리어업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그 인테리어업이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업에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거기 용역의 알선에서 칠판을 잠깐 볼게요. 중개업과 인테리어업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부수되는 용역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인은 이게 된다 그랬고 법인은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뭔 차이가 있냐면,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 법인은 겸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이 인테리어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업을 하는 업체를 뭐 하라고? 알선하는 게 6개에 들어가는 거야. 다시, 법인은 이 중개업을 하면서 인테리어업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6개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 6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를 뭐 하는 거? 알선, 소개하는 일을 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소개하는데 그게 뭐가 이윤이 남겠어? 남죠. 예를 들자면 우리 33평짜리 아파트 올 수리하면 올 인테리어 하면 얼마 정도 견적 나올 것 같아요? 4천에서 못 나와도 그러니까 막 싹 뜯어 고치는데 아파트 4천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 7천, 8천 뭐 정도까지 나온다고. 좀 자재 같은 거 좋은 거 들어가면. 그러면 이런 4천 공사, 7천 공사 이렇게 하게 되면 인테리어 하는 업체들 남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인테리어 마진이 한 30% 정도 된다 그래요. 30% 전후. 그러면 5천짜리 공사를 치면 1,500 남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가. 그러면 어느 그 중개법인이 소개해서 1,500을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해서. 그러면 소개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소개비를 10%를 주던 20%를 주던 줄 거 아니야. 그거 받으라는 얘기야. 그거. 근데 개인들은 그걸 해도 되고 소개하는 것도 되고 뭐든지 다 된다. 왜냐하면 개인은 경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째 보면 이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거기 경매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국세징수법, 예,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공매, 공매도 채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하고 공매 예, 두 개 이제 채색하셨는데 그거에 그런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정리 하나 해주실 게 있는데 여백에다 하나 좀 적어주세요. 경매가 뭐고 공매가 뭐냐? 예,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요건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경매 파트에서 매년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는 확실히 뭔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경매가 뭐냐? 채권 채무가 일단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라는 건 받을 돈 있고 줄 돈 있다는 얘기죠. 받을 돈, 줄 돈. 그러면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줄 돈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독촉하지 않겠습니까? 네. 야, 내 돈 줘. 이렇게 이제 독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채무자가 순순히 돈을 주면 좋은데 안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안 주는 사람 많잖아요. 뭐 요즘에 뭐 그 연예인들 뭐 부모가 그 빚지고 막 야반도주하고 뭐 이런 해가지고 문제된 연예인도 그런데 아무튼 그런 막 야반도주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안 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얘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경매한다고 그래. 경매. 네, 경매. 안 주면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걸 경매한다고 그러죠. 압류를 한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경매라면 공매는 뭐냐? 네, 공매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건 똑같아요. 일단 뭐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 채권자가 좀 특이해. 채권자가 국가 혹은 지자체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국가는 누구한테 받을 게 있냐면요. 국민에게 받을 게 있는 겁니다. 국민에게. 그 다음에 지자체는 주민에게 받을 게 있는 거죠. 그죠? 네. 국가는 국민에게 무슨 받을 돈이죠? 국가가 국민에게? 두 글자. 세금인데 국가가 국민에게 받는 거를 세금 중에서 뭐라 그래? 두 글자. 국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국세 받을 거 있고 그러면 지자체가 주민한테 받을 수 있는 세금 세 글자. 지방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세랑 지방세 받을 게 있잖아요. 이것도 받을 돈이 있는 거니까 채권 채무라고 보셔도 돼. 그런데 이러한 세금을 얘가 안 낸다 이거야. 재산은 있는데 안 낸다.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는 누구는 내는데 누구는 안 낸다 그러면 괘씸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안 내는 사람 부동산 이거를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공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경매도 그렇고 공매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경매 아닌 것도 좀 덜어 있어요. 공매도 아까 말씀드린 공매 같은 것도 포함하면 꼭 이거 아닌 공매도 또 덜어 있어요. 아까 왜 은행에서 유입한 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신 팔아주는 것도 공매한다 그랬잖아요. 대신 여러 가지 종류의 경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공매도 있지만
경매에서 가장 뭐 거의 99.99%는 요거. 공매에서 99%는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모형을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공매는 좀 특이한 케이스의 공매를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경매와 공매를 말씀드렸고,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것도 그렇고 누구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는 거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할 때 이 부동산이 위험한 부동산일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 부동산 자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안 위험할까요? 이거 위험성이 좀 높은 부동산이에요. 왜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냐면,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일이 없어요. 왜? 팔아서 주면 되니까. 안 팔리니까 그런 거야. 뭔가 위험한 거야. 뭔가 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냥 세금으로 뺏기는 바야 내가 그냥 팔아서 갚을게, 팔아서 낼게, 이럴 수 있잖아. 좋은 거 같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 거고, 나쁘거나 위험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건데, 그럴수록 이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전문가인 우리 개공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서 이 취득하는 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냐면 권리 분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취득의 알선, 그러니까 절차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알선도 좀 하고, 그다음에 매수 신청이랑 입찰 신청 같은 거를 대신해서 해주겠다, 이런 거로. 물론 이거 공짜로 해줘? 아니면 돈을 받고 해줘? 돈을 받고. 이제 6개를 다 보셨는데요. 일단 뭐 여기는 특히 뭐가 중요한 게 없고 다 중요합니다. 6개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뒷장 가시면 이제 8번 주제예요. 일반, 그리고 이제 전속 중개계약인데, 오늘 이제 그거까지만 할 거예요. 일반하고 전속 중개계약까지만 할 건데, 일단 여기도 별을 한번 좀 잡기는 할 건데,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별을 2개 하겠습니다. 일단 2개 하고, 여기에서는 한 문제 내지 3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흔하고, 2문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3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좀 된다는 거죠.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일단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을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냐, 이게 공통 용어인 중개계약을 좀 먼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 이제 삼각형 구도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거기서 우리 중개계약이 뭔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 그 삼각형 왼쪽, 오른쪽 빗변에 보면 중개계약이라는 게 이제 이쪽이죠. 예, 그럼 중개계약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질문 드릴 테니까. 누구하고 누구 간의 계약이 중개계약인가요? 개공과 의뢰인. 이걸 이제 거꾸로 하면 의뢰인과 개공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거래계약은요. 거래계약은 그 삼각형 밑변에 있죠.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이 거래계약이에요. 의뢰인과 의뢰인. 개공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뢰인과 의뢰인 간의 계약이 거래계약이죠. 그럼 질문. 어느 계약이 선행계약이에요? 먼저 오냐 이거지. 중개계약이 먼저 와야지. 예. 그리고 거래계약은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게 거래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개공의 입장에서는 중개계약이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적당하게 있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지. 중개계약이 많은 게 좋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손님이 많은 거죠. 뭐 매물이 많거나 손님이 많거나, 그러니까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중개계약은 많이 수집할수록 개공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이제 어떤 결과가 좋다는 얘기죠. 자, 이제 중개계약은 말씀드렸고, 밑에 이제 양가로 1번에 일반 중개계약과 우측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형을 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한 장을 좀 넘겨볼게요. 한 장을 좀 넘겨보시면 62페이지 하단에 좀 여백이 좀 되죠, 그죠? 거기다가 그림을 좀 그려놓기로 하겠습니다. 이 일반하고 전속은 뭐 다른 걸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갖고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확실히 구분이 되거든요. 일반하고 이제 전속이. 자, 뭐가 구분이 되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매도할 사람이 있어요. 한 명. 네.
근데 이제 내가 못 파니까 누군가한테 이렇게 팔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한테 이제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명이 이제 개공을 정해서 이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 개공은 이거를 접수할 거 아니겠어요? 팔아주겠다고? 그럼 이게 하나의 무슨 계약이 체결된 거지? 중개계약. 그럼 중개계약이 체결이 됐으면요. 중개계약이 체결이 됐으면 이 사람은 목적 달성한 거잖아요. 여기가.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집으로 가요? 아니면 집으로 안 가, 이 사람?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또 갈 것 같아요? 옆집에. 옆집에 또 내놓는다. 두 집 내놨으면 됐지 또 내놓나요? 아니면 두 집만 내놓나요? 또 내놔. 한 집 더 내놓죠? 뭐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저도 한 세 집 정도는 내놔야 이게 좀 안심이 되잖아. 이렇게 물건을 내놓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내놓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한다?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표현한다. 일반 중개계약.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 중개계약에서 일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의뢰하는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뭐하다 이런 얘기일까요? 일반적이다 라는 말이 뭔 뜻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이다 라는 뜻은 흔하다,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자로 한번 적어보면 많을 따자를 쓴 거예요. 흔하다, 많은 방식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흔하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그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요. 서양 애들은 이렇게 한대요. 뭔가 팔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양도 우리로 말하면 개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중개업자라고 지금도 부르고. 근데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하고 여기서 접수하면 중개계약이 이제 성립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서양 애들은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냥 몇 명한테만 물건을 내놓는다는 거야? 한 명한테만. 그러면 이걸 무슨 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한다. 혹은 독점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전속 혹은 독점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많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요거하고 요건 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돼.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요. 매도인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매도인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공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게 좀 좋아 보여요? 일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걸 선호하겠죠. 좋아 보이니까. 자, 좋아 보이는 이유를 30개만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좋아 보이는 이유 30개 한번 얘기해 볼게요. 30개면 너무 많은가요? 그러면 한 개만이라도 얘기해 볼게요. 30개가 너무 많으면. 저게 좋아 보이는 이유. 한 개도 없어요? 빨리 그런 거 있잖아. 빨리.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일반 중개계약은 빠를 것 같다라는 장점이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있어 보여. 이건 적지 마세요. 이거 빠르다는 건. 그럼 반대로 얘는 뭐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늦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렇죠? 근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 틀린 얘기는 아니냐면 내가 팔고자 하는데 3명이 개공이 해주는 것과 1명이 해주는 것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빠르겠지. 그럼 서양 애들은 바보라서 이런 거를 캐치를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지. 해서 서양 애들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전속 개공이 이제 그 물건을 받았을 때는 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들 유괴 같은 거 되면 이렇게 비밀리에 수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타임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가 넘어가면 통계적으로 그 유괴된 아이들이 죽을 확률이 많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유괴가 되면 재빨리 공개 수사로 해버리잖아. 막 이렇게
저 국민들한테 막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수사하듯이 이게 공개적으로 중계하라는 거야. 이게 의무야. 이게 의무. 그러니까 개공은 정보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럼 정보 공개를 어디다 하냐면 인터넷망 같은 데다가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보를 공개하는 순간 우리나라에 9만 명의 개공이 있거든요. 9만 명의 개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인터넷에 공개를 하면 몇 명의 개공이 이쪽으로 유입되겠어요? 9만 명의 개공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거는 몇 명의 개공이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어. 내가 물건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개공들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이제 연락을 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몇 명의 개공이 중개하는 거냐고. 9만 명이나 중개하는 거지. 그렇죠? 공개가 되니까. 그러면 봐요. 이건 몇 명의 개공이 중개한다고? 9만 명. 얘는 3명. 자, 어떤 게 빨라요? 그래도 이게 빨라? 이게 빠르지. 예.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야. 응? 이거 맞지 않아요. 예. 맞지 않잖아. 예. 그래서 얘가 훨씬 빨라. 얼마나 빠르냐면요. 3만 배 빠르네. 그잖아요? 여기는 9만 명, 여기는 3명밖에 안 되니까. 9만 나누기 3만 명, 3만 명 나오잖아. 이게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운데 이 개공과 이 개공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줘요. 이제 매도인은 생각하지 말고 개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어떤 중개계약이 좋아 보여요? 저 가운데 개공과 이쪽 개공과에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개공은 어떤 게 좀 유리하고 좋아 보여요? 전속이. 왜? 왜 좋아 보여요? 이거는요, 잘 보면 가운데 개공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든? 근데 노력하면 뭐해? 계약서를 못 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떠냐면 나를 통해서 물건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손님이 붙더라도 나는 이 사람한테 확실히 보수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보수가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근데 이거는 보수가 확보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자, 내가 손님을 많이 보여주고 제일 열심히 했어. 많이 보여주고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내가 계약서를 쓴다는 보장은 없잖아. 근데 계약서는 정작 얘가 쓴 거야. 계약서는 얘가 썼다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16년 하다 보니까요. 어떤 경우가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덜어 있냐면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인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놀아가며 학원도 잘 안 오고 대충 했는데도 붙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제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머리가 이제 그분이 머리가 좋아서 뭐 이제 붙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운이 좋은 거죠. 뭐. 그런 사람들 왜 운이 좀 좋은 경우 있잖아요. 가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뭘 뽑아야 되는데 항상 뭐 좋은 거 뽑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쵸? 또는 뭐 로또 복권 같은 거를 뭐 샀을 때 막 1등은 아니더라도 막 2등도 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전 사봐야 그런 거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된다고. 그런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운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로. 네, 운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운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봐요. 얘가 열심히 했는데, 얘가 만약에 계약서를 썼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얘에 대한 보수는 확실히 보장받는 거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면 훨씬 좋아요. 전속 개공 입장에서 좋은 거야. 자, 그러면 얘한테도 뭐가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거고 개공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제도는요. 이제 서양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개공한테도 유리하고 이 소비자들한테도 유리하다고. 그렇게 서양 애들은 이거를 검증을 거쳐서 이거 하다가 이게 별로라고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에는 100% 전속 내지 독점으로 가요. 이거는 미국 애들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유럽에도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서양적 사고를 만약에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말도 안 되는 거냐면 봐요. 얘가 얘한테 팔아달라고 청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팔아준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럼 계약을 한 거잖아. 근데 똑같은 계약을 또 한다는 건 서양적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나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또 내놓고 또 내놓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서양적 사고로 해보니까 얘네도 이제 단점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걸 정보 공개로 만든 거라고. 예. 그래서 단점은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굉장히 어떤 그 검증된 계약 중에 하나고요. 미국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미국은 개공이라고 그러지 않고 브로커라고 그러거든요. 브로커. 예. 이 브로커가 그 미국 사회에서의 그 신분이 어느 정도 되냐면 변호사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입도 일정하게 잘 이제 많이 벌고 변호사 많이 벌고 말하자면 그 사회적인 인식도 굉장히 좋고 어느 정도냐면 큰 브로커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밑에 변호사를 고용을 할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왜 아니냐면 우리 시장 자체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져가면 어떤 우리한테 이점이 있냐면 내가 만약에 매물을 200개를 받았다고 쳐봐요. 200개의 물건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200개에 상당하는 보수를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물건을 접수하자마자 나는 돈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중개업을 해나가는 나라도 있다는 거야, 서양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를 많이 뽑아내는 이런 추세보다는 시장 환경을 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은 다 설명드렸고요. 이거를 글로 한번 좀 풀어놨는데 이걸 좀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 60페이지 밑에 양가로 1번 일반 중개계약 쪽에 보면 이런 말이죠. 일반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공에게 채색을 좀 하세요. 불특정 다수의 개공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유형까지 채색하시겠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전속중개계약이 있는데 이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다시 채색합니다.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까지 채색을 하시고 거기는 별표도 한번 잡을게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계약이긴 하지만 그냥 흔하다라는 정도만까지만 아시고 의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전속 중개계약이 훨씬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 중개사법 4차 개정이 93년도에 있었는데요. 93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조금씩 비중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제도고 상당히 좋은 제도고 검증이 된 제도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3페이지 한번 와보시고요. 일반 중개계약이 있는데 일단 일반 중개계약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제목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요. 오른쪽 끝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좀 적어주시냐면 사용의 의무 없음이라고 적겠습니다. 사용의 의무 없음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렇게 하고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65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서 있는데 일단 이 전속 중개계약서에다가는 별표 하나만 잡아요. 일단 되게 중요하고 얘가 옆에 끝에다가 가로 한번 치고 뭐라고 좀 적어주시면 얘는 사용의 의무 있음이라고 적겠습니다. 사용의 의무 있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칠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은요, 우리나라에서 흔한 방식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매도가 개공한테 물건을 내놓을 때 물건만 내놓고 그냥 뭘 쓰나요? 안 쓰나요? 대개 안 쓰죠. 아무것도.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구두여도 상관은 없고 서면이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구두, 서면 모두 가능. 그러니까 여기는 구두여도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대부분 일반 중개계약은 전화로 많이 이루어지죠. 전화로 내놓고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러면 그냥 끝하죠. 그런데 전속은 여러 가지 서로 지켜야 할 룰이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100%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중요하겠죠. 네,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여기는
표준 계약서가 있는데 구두로도 가능하니까 사용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의 의무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건 구두 가능하니까. 근데 오른쪽은 표준 계약서라는 걸 정해놓고 반드시 표준 계약서 형태로만 써야 되니까 무슨 의무가 있다. 사용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정보 공개가 의무라 그랬죠. 그렇죠? 예, 정보 공개 의무. 예, 중요하고. 예. 근데 여기는요. 일반인 정보 공개가 의무가 아니고 사실 정보 공개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을 갖고 있는 개공이 물건 정보를 공개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 더 불리해지냐면 다른 개공도 다 알아지고 그러면 이제 경쟁자가 더 늘어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건 공개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정보 공개가 가능은 하지만 이게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가능은 하지만 의무는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하기 곤란하다. 반대로 전속은 정보 공개가 의무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입문과정이니까 이런 계약서 서식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 과정 들어가게 되면요. 이 전속 중개 계약서 서식 같은 거는 1번부터 6번까지 좀 자세하게 다 읽어봐야 되고 또 그렇게 또 말씀드릴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거래정보망에서부터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